예, 앞에 얘기에 넘어와서 공익제보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내부 고발자 혹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처우라고 할까요? 사실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사실 뭐 공익제보 자체를 했던 사람도 드물었고, 그나마 이제 국민권익위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내부 고발자, 뭐 공익제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법 자체가 분명히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공익신고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책임감면, 신문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증의 조치 등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법에 의거하는 어떤 수사기관과 어떤 재판, 사법부의 판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법에는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해놨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공익제보자를 의 형을 면해주거나 아니면 그 어떤 그 범죄가 드러나는데, 입증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사법부는 너무나도 인색하다, 너무 소극적이다 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정치권이나 법원에서 공익신고자의 책임 면제와 감경에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체적인 기득권의 유지 혹은 그로 인해서 어떤 로비를 받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 조직에서의 어떤 반발이라든가 암묵적인 어떤 묵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공익제보자들의 법은 만들었지만 공익제보라든가 뭐 내부 고발자들을 확실하게 면제해 주거나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다양한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데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손해를 보는 건 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그것을 굳이 공익제보자들을 형을 감경해주거나 면제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법은 만들어 놓고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데서는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못하게 만드는. 또한 법원이 양형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익신고자들을 일종의 푸대접을 하는 과정. 근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필요적 책임 감면 면제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반드시 감경 면제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판사들의 어떤 이 재량을 축소하는 부. 근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 야당도 반대하고, 야당 애들은 뭐 당연히 반대할 거죠. 근데 법원행정처에서 신중 검토. 왜 신중 검토? 신중 검토 몇 뻔한 거예요. 신중 검토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판사들은 자신들의 자의적 재량권이 높아질수록 자신들이 변호사가 돼서 수임할 수 있는 형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한 것처럼 과학적인 어떤 결과에 의존해서, 결과에 따라서 판결할 수도 있는 거,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결과는 따로 있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결국 자기의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판사들의 판결이
너무나도 자의적이다. 그 얘기는 또한 이것과 연결되는 것처럼 공익신고자들의 감경을 판사들의 어떤 양심에 맡겨놓으니까 당연히 힘 있는 자들은 공익제보자를 싫어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내부 고발자 공익신고자들의 보호 부분이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상당히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죠. 공무원들의 부패라든가 아니 기득권자들의 어떤 내부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그걸 또 수사기관이 고소했다고 증거를 찾기 너무 더 어려워요. 그럼 증거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것이 플리바게닝으로 인해 갖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내부 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플리바게닝의 법제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 그렇지만 플리바게닝을 함부로 하긴 어렵다. 플리바게닝을 함부로 하려고 할 때는 전제가 뭐냐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사가 함부로 자의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지 못하게, 검사는 기소를 하고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방식을 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그로 인해서 기소할 때 그 증거의 영역을 도입할 수 있게끔 내부 고발자가 그래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판사의 그 어떤 자의적인 어떤 내부 고발자 보호 미흡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플리바게닝부터 시작해갖고 내부 고발자의 보호제도, 그리고 필요적 그 감경의 문제, 이것이 세 개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안 가고 한쪽만 가면은 결국은 외로운 싸움. 내부 고발자들이 결국은 그 고발을 해놓고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물론 내부 고발이라는 걸 통해서 사실 자기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냐면 어떤 실제의 주범인데 자기가 내부 고발하는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고발해놓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담합에서, 예를 들면 대기업 한 대여섯이 담합을 했는데 그거 나서 이제 주범은 빠져나가고 보조한 애들만 잡혀 들어가는, 그러니까 벌금을 더 많이 무는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은 엄격하게 규정을 두고 대기업의 내부 고발, 그러니까 조금 약자들이나 소수자 중심으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규모 이상의 어떤 업체라든 이런 데에는 내부 고발이 아니면 공익제보라는 것은 성립되지 못하게끔 하는, 그리고 플리바게닝의 경우에도 플리바게닝을 엄격하게 제도화시키면, 지금은 그냥 알게 모르게 엄격하게 알게 모르게 플리바게닝을 해주니까 그건 무슨 문제가 되냐면 한명숙 전 총리의 그 건처럼 오히려 검사가 증인들을 사주해서 증언을 이렇게 하게 하는 이런 방식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언급했던 공익제보자의 보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시스템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소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보려고 하지 않죠. 왜? 이것을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이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언론은 또 그냥 고개를 돌리고 있고, 결국은 부패는 부패대로 가는 거고. 여러분 공익제보자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으로 많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제보가 없으면은 부패는 줄어들 수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죠. 자, 제가 그 특사경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지금 서울 특사경은 이제 시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경기도지사 아니면 서울시장, 그러니까 어떤 그 기관, 지방자치단체 장이
의혹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한 실제로는 특사경이 힘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는 뭐 이재명이라는 막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단계 가상화폐 주식 리딩방 신종 사기를 여기서 두들겨 잡는 거죠. 집중적으로. 근데 왜 그럼 경기도 경찰이나 경찰은 뭐하고 또 검찰은 뭐하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찰은 이런 사기범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검찰은 뭐 특수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굵직굵직한 자기들 생각에 그런 거 하지, 이런 서민들이 고통받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경찰은 사기 범죄에 특화되느냐? 아니, 잘 모르죠. 전문 부서도 없고 있어봤자 사실은 뭐 의미가 없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기 전담 수사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특화된 어떤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특사경이든 뭐든 사실은 어디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수사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전문화된 수사가 필요하고, 근데 그것을 이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찰이 결국은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게 결국 제 논리가 그거고요. 경찰도 이제는 전문화된 경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경기도 같은 특사경 같은 데가 경기도의 어떤 자치경찰 혹은 여기 혹은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이 범죄수사 쪽과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단계 조직, 가상화폐, 뭐 이런 금융 전문, 뭐 이런 것들은 매우 꾸준하고도 치밀하고도 끈질기게 수사를 해야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냥 잠깐 건드린다고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주식 리딩방 같은 경우, 아니면 지금 요즘 뭐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막 뜬다고 하니까 지금 사기꾼들 난리도 아닙니다. 막 엉망입니다. 난장판 치고 있습니다. 걔네들 누가 잡을 겁니까? 경찰 애들이 잡을까요? 결국은 의지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걸 통해서 밀어붙이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특사경이든 아니 자치경찰이든 뭐든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흑묘백묘죠. 쥐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소 검사가 하나 있고 수사부서는 수사 조직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경쟁하는 거거든.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살아남게끔 하는 이런 방식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경기도의 그 특사경들의 분발을 그리고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때려잡으십시오. 이런 실제로 경찰이나 수사경이 해야 될 것은 살인사건보다는 이런 다중을 상대로 한 사기사건과 보이스피싱 같은 이런 재산범죄들을 훨씬 더 재산범죄를 한 착취범죄들을 더 열심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더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핵이라고 해서 핵이라고 하는데 게임 하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서바이벌 온라인 슈팅 게임에서 이게 사실은 악성 프로그램이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악성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에 있는 뭐 어떤 프로그램의 서버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 게임 머니를 탈취한다든가 거기서 뭘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 핵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슈팅 게임 같은 경우는 이게 화면상에서 다른 사람과 이제 총 쏘면서 점수를 올리는 거잖아요. 전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컴퓨터에 하나를 더 씌워주는 거죠. 더 조준이 잘 되고 상대방이 숨은 곳을 가르쳐주는, 이게 그러면은 업무 방해인가? 이게 악성 코드인가?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 2심은 악성 코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업무 방해를 한 거냐? 업무 방해 같긴 해요. 지금 아직 어떻게 보면 정확한 대법원의 판결은 안 나온 것 같아요. 2심 판결은 나왔어요. 2심 판결 같은 경우는 핵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관련된 부분에서의 악성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범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새로운 영역의 뭔가겠죠. 저도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보긴 봤어도 그냥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진짜, 근데 이제 좀 애매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매한 영역은 사실은 이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보다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규제하고 어떤 틀을 만드는 데에서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오랫동안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핵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프로그램들, 게임 프로그램은 그것에 이렇게 점수를 올리도록 도와주고 다른 사람보다 이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찰에는 수사심사관 692명을 배치했다고 해서, 이 수사심사관 얘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실소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492명인데 200명을 사실은 더 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52명이고 경찰서에는 640명을 배치했다고 하니까, 근데 좀 애매해요. 사실 지금 692명을 배치했다고 하면은 경찰서가 전국에가 300개? 지금 항상 헷갈려요. 그럼 2명도 배치하지 않은 거예요. 경찰서에. 한 개 경찰서에 2명. 그러면 이게 사실은 24시간 체계로 하면은 12시간씩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애매하게 모자른 거예요. 640명이 많은 것 같지만요. 또 지방 시도경찰청이 52명이라고 해도 실제로 17개 시도경찰청이 있습니다. 17개에 2를 해도 30몇 명이고 3명씩 했다고 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방경찰청의 광수대, 예전에 광수대 개념이지만 강력범죄 수사팀이라든가 수사팀들이 많습니다. 지방경찰청에는. 서울이나 경기 남부나 이런 데는 완학수사 많기 때문에 3명 가지고 모자르죠. 그죠? 24시간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수사심의관 690명을 배치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많다고 자랑하는 건지 아니면 모자르다고 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이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수사심사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예를 들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수사 경력 7년 이상에서 이렇게 선발이 됐다고 하지만은, 최소한 그러면 수사단위에서 이제 24시간 체계로 한다고 하면은 8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최소한 수사심사관 같은 경우는 자격을 가진 쪽이라면 최소한 지방청에는 5명, 경찰서에는 최소한 3명, 5명은 더 되죠. 지방청, 그러니까 작은 지방청이 5명이지만 큰 지방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10명 이상이 다 있어야 되죠. 왜냐? 이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사건 사전 심사, 검사의 보안 재수사 요청 검토 심사, 체포 구속 압수영장 신청 사전 심사 검토, 구속 취소 집행정지 심사, 불청구 기각된 영장 신청 사건 검토 분석이, 이거를 그 인원이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경찰서 하나당 2명? 2명도 안 되는 인원 갖고 이걸 다 한다고요? 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방청에 3, 4명, 5명?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이렇게 쓴다는 것, 기자도 참 이 양반도 답답한 사람이고,
아직은 초기라서 그랬다고 쳐도 사실은 그 이상의 어떤 완결성을 가지려고 하면은 조금 더 아무래도 이 인원적인 부분이라든가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수사심사관 자체에서의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는 뭐냐면 수사심사관이 행정경찰로부터 수사경찰을 독립시키는 어떤 기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행정경찰로부터 수사경찰을 이제 종속시키는 기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핵심은 이겁니다. 수사경찰이 독자적으로 능력 있게 전문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경찰의 부당한 압력을 거부할 수 있게끔 하는 기제가 지금 있느냐, 어떤 시스템이 되느냐, 저는 그 부분은 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수사심사관이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을 종속을 마치 독립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게이트 키핑을 하는 방식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오히려 어떤 독소 조항이 아닐까, 독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운영을 해보고 지금 2월이니까 한 3월쯤 되면 뭐 분기별로 결과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수사심사관. 저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인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존의 수사팀 사람들이랑 인적으로 연결되게 되면은 인정이 끌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전혀 능력이 없는 수사심사관은 거꾸로 행정경찰의 수사경찰한테 오히려 휘둘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운영에서는 사실 좀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지켜보시죠. 여러분 오픈뱅킹이라고 아시죠? 요즘은 다 이제 사이버 상에서 폰뱅킹을 모바일 뱅킹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하나의 은행만 거래하진 않죠. 여러분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카카오 은행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주거래은행도 따로 있고, 보통은 아무리 못해도 한 3개 정도는 하시죠. 2개, 3개 정도.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은행에서 다른 은행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오픈뱅킹인데요. 근데 이 사기꾼들은 아주 영리하고 아주 빠릅니다. 기술적으로도 수사기관보다 더 빨리 나갈 수 있죠. 이 오픈뱅킹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오히려 각각의 그 은행에서 뭐 이렇게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오픈뱅킹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하나의 걸로 이렇게 싹 다 털려갖고 지금 뭐 피해자분이 뭐 3천만 원을 털렸다는 둥, 이렇게 편리함이 독이 된 부분인 거죠. 즉 오히려 여러 금융사의 고객 자금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갖고 거래할 수 있게 편리함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2019년도 말에, 그래서 작년 말에 한 9,600여만 개 계좌가 등록됐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업들 편의라든가 사용자 편의 봐주는 건 좋은데 범죄자들은 하나의 폰만 획득하고 또 혹은 신분증만 이제 훔치게 되면은 대포폰을 개설해 갖고 그 사람의 그 비대면 오픈뱅킹을 가입해서 탁 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편 비밀번호가 선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가능하시면은 꼭 필요한 오픈뱅킹에 연결만 하시고 웬만하면 다 끊으세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이런 거죠. 이제 뭐 주거래 은행이 있고, 그러니까 간편하게 사이버 은행 하나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이렇게 그렇게 하거나,
참 좀 어렵습니다. 이게 참.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은행 금융기관들이 보안 의식이 많이 좀 너무 낮아 갖고 좀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수천만 원씩 이렇게 보는데 제대로 얘네들이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전장치가 너무 없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스스로 조심 하시는 게. 자, 좀 황당한, YTN에서 황당한 그 기사가 났죠. 학대 예방 교육 아무나 가능 뭐 해서. 이게 뭐냐면 보험하는 사람들 혹은 보험 업계에서 영업사원들이 어린이집 같은 데 가서 이제 보험 좀 들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으로 가서 보험 들어주는데 이게 이제 금융상품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 학대 예방을 받으면 수료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보험업계에서 쉽게 내가 저기 학대 예방의 그 수료증을 줄 테니까 우리 보험 들으라고 하는 이런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 아동학대 예방이나 신고 의무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용만 필수만 되면은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강사의 기준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권장 기준, 필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자격 없는 애들 아니면 자격 없는 사람들한테 대충 보험업계가 고용을 하는 거죠. 아니면 돈을 주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이런 걸 보면 참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보험 상품의 미끼 상품으로 쓰일 정도라, 가입의 미끼 상품으로 쓰일 정도라면은 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허술하고 좀 갑갑한 건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허술하게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아도 시원찮은 사람들인데 그걸 그렇게 수료증을 장사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보건복지부 애들도 알고 있었을 거겠죠.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허술한 거. 인천이나 이런 국공지모에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학대하는 거 보십시오. 그럼 그게 누구 잘못이겠습니까? 물론 당연히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 잘못이죠. 근데 그걸 그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수료증을 남발하게끔 관리 감독 안 하는 애들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수료증을 미끼로 보험 영업이 할 수 있게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렇게 개판인데 제가 또 이렇게 이런 애들 욕하면은 또 넌 왜 좋은 걸 안 보고 나쁜 거만 보고 욕만 한다고. 아니, 여러분 감시망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금방 달려드는 게 범죄자들입니다. 여러분 범죄 피해 평가라는 걸 아십니까? 경찰에서는 지난해 총 988건의 범죄 피해 평가를 실시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토킹 피해라든가 아니면 이런 피해를 당한 여성이라든가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신고 내역, 진료 기록 없어요. 진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증거가 없는 거죠. 왜냐 협박받고 감금당했지만 그거를 뭐 어떻게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범죄 피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전문가가 이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듣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범죄 피해가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구속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 도움을 받는 거죠. 피해자가 입은 심리, 경제, 사회적 피해 상황을 면담 후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사건 기록에 첨부하는 제도가 범죄 피해 평가고 전문가가 이걸 하는데 작년에는 범죄 피해 평가 여성이 851명, 남성이 137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성폭력 432건, 상해 폭행이 332건, 살인 65건입니다. 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는 부모가 참여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것의 핵심 뭐겠습니까? 결국은 전문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경찰이 이런 전문가한테 이걸 받아오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단체라든가 개인한테 의뢰할 수 있으면 그럼 단체라든가 개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보호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이 인프라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 피해자라든가 피해자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엄격 그 평가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할 수 있게끔 기능적, 기술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케어 요원이라고 범죄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이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그거 말고 이제 공적인 어떤 법인 형태로 범죄 피해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 물론 그것이 꼭 사기업이도 상관없습니다만 공정성만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엉뚱한데 무고할 의도를 가지고 그 범죄 피해 평가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이거를 보완할 수 있냐, 이런 것도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범죄연구소 관련된 부분을 하면 이것도 역시 여기까지 가긴 좀, 왜냐하면 이제 범죄의 어떤 전체적인 범죄 분석 영역을 가게 되면은 거기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지만은, 사실은 범죄 분석 요원과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을 같이 이렇게 운영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범죄 중에 이런 범죄가 있었네요.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소셜미디어로 돌려본 3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근데 법원은 초범의 피해자 얼굴이 안 찍혔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거예요. 이 사건은 이제 A란 공범이 있었고 B란 공범이 있는데, B란 공범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이제 휴대폰을 알몸을 촬영했고, 그 촬영한 것을 B가 A한테, A가 C한테, 그러니까 A, B, C가 다 이렇게 서로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유를 한 거죠. 서로 이제 이 촬영을 교환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A의 범행을 하던 중 이 범행이 드러난 거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링 범죄, 성착취 범죄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상으로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들어갑니다. A한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C한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런 비슷한 거를 이제 뭐 SNS 같은 데 공유해주고 그러면 절대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그건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면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되면요, 이런데 다른 데도 취업이나 이런 데 큰 문제가 되고 당연히 이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친구는 사귀면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머리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저는 절대.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범죄자들은 애초에 가깝게, 이건 범죄입니다.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검찰도 항소했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게 분명히 죄질이 나쁜 거예요. 근데 초범이고 얼굴이 안 나온다고 해서, 글쎄요, 초범이 맞을까요? 저는 적어도 이걸 찍은 B는 초범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뭐죠? 수사가 미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오히려 그래서 이제 수사심사관이 필요한 거죠. 왜? 수사심사관이 너
이걸 수사한 경찰?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B가 초범이 아니고 다른 건도 있을 것 같은데 그 B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했어. 지금 A만 한 거. A만은 그 받은 놈만 했으니까 찍은 놈의 어떤 것도 있어야 되는 걸 했나? 이게 검토 대상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을 해서 B의 개인 컴퓨터 이것들을 다 뒤져보고 클라우드 뒤져야 돼요. 그게 수사.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수사심사관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수사했던 사람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사실은 수사심사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검사가 찾아냈다고 하면 이거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아마 검사는 보안 수사를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B가 초범이 맞나? 자, 오늘 또 일요일이고 날씨도 이제 다음 주 조금 쌀쌀해질 것 같아요. 다음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하시고요. 이제 뭐 코로나 조심하라는 말은 지겹죠. 근데 사실 소상공인들 뭐 영업 제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방식의 이렇게 핀셋으로 규제하는 것, 아니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제 어쨌든 좀 전환을 하다 보니까 자, 제가 이제 범죄연구소라든가 아니면 또 CDL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책 나온 거 보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다음 주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